먼저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싶은데 제가 또 전문 기자가 아니고 그 전문 진행자가 아니라서 아마 오늘의 진행도 많이 버틸 거라고 나날이 예상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조금 여유 있는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함께 들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두 분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밤의 문이 열린다 연출 유은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혜정 역할 맡은 한혜인입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영화를 보고 왔는데 이 영화가 구조적으로 좀 다른 영화들에 비해서 귀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특성들을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 영화의 시작과 끝에 펼쳐지는 나레이션이 너무 좋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끝나고서 이 이야기를 누군가로부터 들으셨나? 그래서 그 나레이션, 그 문장이 시작이 되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인터뷰를 좀 찾아보니까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이 이야기를 담게 된 마음에 담게 된 그리고 이렇게 영화로 담게 된 과정에 대해서 여기 오신 분들께 살짝 설명 부탁드립니다. 처음에는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이야기를 할까 좀 그 당시에 이제 학교 밖에서 만드는 거니까 이제 진짜 무슨 실습 작품도 아니고 뭔가 나라는 사람이 만드는 좀 저다운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처음은 사실 유령이 주인공 이야기를 해야겠다가 시작이었고 그렇게 유령이라는 존재를 주인공으로 삼겠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유령의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 생각을 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살아있는 사람과 완전히 반대로 자고 일어나면은 어제가 되어 있고 그 자는 시간도 밤에 자는 게 아니라 낮에 정신을 잃었다가 이제 밤에 깨어나는 그런 게 유령의 세계는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다른 작품들에서 유령을 다루는 거랑도 좀 통한다고 생각했어요. 밤에 나와서 사는 사람들 붙잡고 내가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내가 과거에 이런 한이 있는데 막 얘기하는 거 과거에 매여 있는 모습도 되게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 세계 설정을 했었고요. 나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시나리오 단계에서는 이 영화가 이제 이런 시간 설정으로 흘러갈 거다라는 약간의 설명 정도로 뭐 할머니가 예전에 나한테 뭐 유령은 내일이었고 어제로 하루하루 흘러간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온 삶 거꾸로 본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했다 정도만 있었고 지금의 나레이션은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조금 더 정서적인 부분과 뭔가 이 설정에 좀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좀 흐름을 잡아가는 그런 의도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디어는 그러니까 유령의 시간은 유령의 밤은 이렇게 거꾸로 간다. 살아온 날들을 이렇게 하루씩 거꾸로 바라본다는 거는 누군가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예요, 아니면? 네, 전해 들은 건 아니고 제가 설정한 거긴 한데 사실은 근데 그 전에도 이미 많은 영화들이 타임슬립 영화들이 어떤 과거를 바꾸는 방식으로 이제 이야기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방식에서 저는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그게 이제 정말 루틴하게 어제로 가는 그런 설정을 바꾼 거 정도였고 네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살아온 밤들을 되짚어서 하루하루 거꾸로 가면 어떨까 잠깐 생각했는데 진짜 너무 많은 날이 술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밤을 좀 의미 있게, 왜냐면 또 모르잖아요. 진짜 나중에 내가 하루하루 이렇게 돌아봐야 될지 내 자유와 상관없이 이렇게 정해진 그 시간들을 물리적으로 견뎌야 될 수도 있는데 그걸 좀 주의해야겠어요. 네, 그리고
혜인 씨는 제가 혜인 씨를 오롯이 이렇게 관찰하게 된 영화는 이렇게 가까이서 관찰하게 된 영화는 이 영화가 처음이었었는데 너무 마스크가 좋으신 것 같아요. 진짜 혜인 씨의 얼굴과 분위기가 그냥 저는 어느 순간 영화 자체였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소희 씨도 너무너무 매력적인데 소희 씨가 좀 굉장히 자유로울 것 같은 이미지였었는데 제게는 되려 이 영화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 얽매여 있잖아요. 이렇게 완전 그물 속에 이렇게 갇혀 있는 막 이렇게 막 펄떡펄떡 뛰는 그런 생선처럼 그래서 그 모습이 소희 씨를 보면서는 되게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잔인하고 무섭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혜인 씨는 저도 그 나레이션이 원래 대본상에서는 굉장히 간략하게 있었고 편집을 하고 나서 후반에서 많이 들어갔다는 걸 기사를 통해서 봤거든요. 인터뷰를 통해서. 근데 이제 우리가 배우다 보니까 시나리오를 보면서 이 영화를 상상하고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고민해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나레이션의 정보가 많지 않았다면 뭐 톤앤 매너라든지 이 안에서의 사이의 감 왜냐면 그 위로 이렇게 입혀진 어떤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채워갔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영화 대본 처음 본 소감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일단 나레이션 같은 경우 그래서 처음에 녹음을 할 때 조금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시나리오 단계에서도 없었던 과정이었고 이제 편집 과정에서 이제 생긴 거다 보니까 어떻게 톤을 잡아야 되는지 전체적으로 영화의 나레이션이 완전히 깔리게 되었다는 게 약간 부담스러운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감독님이랑 만나 뵙고 이제 간단하게 아이폰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장들을 한 번씩 읽어보면서 테스트를 해보기도 했고요. 후시 이제 들어가가지고 그때서야 감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런 감독님 코멘트 들으면서 좀 혜정이라는 인물이 조금 떨어져 나와서 이 영화 전체를 바라보는 느낌으로 읽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시나리오 처음 받아봤을 때는 일단 좀 죽음에 대해서 약간 죽음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었고 그리고 유령이라는 존재를 또 연기를 했었어야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유령이고 뭐고를 떠나서 이 영화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게 결국엔 삶에 대한 얘기이니까 그 부분이 저한테 감동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인터뷰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오디션을 보실 때 죽었다가 깨어난 순간을 연기해달라고 하셨나? 네. 그걸 보면서 배우니까 딱 덮고 내가 죽었다 깨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어땠어요? 그런 오디션 그 질문이 순간적으로 당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그 질문이? 정확히는 기억 안 나지만 근데 할 때 되게 재미있었어요. 그런 연기를 할 시간이 사실은 많이 주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로지 제 상상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거니까 정말 그냥 즉흥 연기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편하게 했었어요. 그냥 제 상상 속에 완전히 맡겨버려서 오히려 시나리오를 읽을 때는 리딩 할 때는 오디션을 볼 때 오히려 그럴 때는 좀 감독님이 생각하신 톤이 맞을까 약간 이런 것들을 조금은 생각을 하면서 좀 하게 되는데 그 연기를 할 때는 오히려 더 자유롭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시나리오에 조금은 힌트가 있었어요. 좀 이렇게
눈을 떴는데 앞이 완전히 보이지 않고 깜깜하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고 몸도 굉장히 무거운 상태. 약간 이런 힌트들이 있어서 그거를 토대로 몸을 움직여가면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영화에 이렇게 암전 이렇게 처음에 이제 죽고 나서 처음 깨어난 순간에 암전 속에서 이렇게 혜정이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플래시가 한 번씩 빵빵 터지고 약간 그런 톤으로 하셨어요? 그거보다는 움직임이 훨씬 있었어요. 좀 더 동적이었고 영화 속에서 혜정은 정말 그 지금의 상태가 지금 뭔지 모를 그거를 지금 파악하기에 좀 바쁜 좀 여러 가지 감정들이 뭐 두려움이나 뭐 공포라든지 뭐 이런 감정들이 한 번에 들어오는 순간이지만 지금 이 순간이 뭔지 파악하기 바쁘고 저기서 나오는 빛이 뭔지 저거에 대한 호기심과 약간 이런 거에 집중했다고 하면은 그때 제가 즉흥으로 했던 거는 정말 그 순간 죽음에서 깨어나서 너무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몸의 상태와 그러니까 목소리도 내보려고 하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움직임을 한 걸음 한 걸음씩 걷는데 몸이 풀리지 않아서 그러니까 몸이 조금씩 움직이게 되고 약간 그러면서 좀 저쪽 방에 있는 누군가를 찾는다, 누군가를 불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약간 그런 과정들을 연기했었어요. 오케이, 좋은 팁 감사합니다. 제가 어딘가에서 써먹을 수 있길 바라보거든요. 이 영화가 굉장히 묘한 게 삶과 죽음을 다루고 있고 굉장히 상반되는 두 캐릭터 혜정과 효연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또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판타지의 모티브를 둔 대비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떤 이질감이나 괴리감 없이 굉장히 편안하게 이 영화 속 세계로 제가 걸어 들어갈 수 있게 영화가 충분히 시간을 주고 그리고 정서로서 제게 설명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영화 속에서 우리가 보지 못한 어떤 세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세요? 상상마다 꼭 이러더라 진짜. 나한테 왜 이러지? 정말 나 좀 도와주지? 혹시 질문? 여기 선물 있을걸요? 감사합니다. 와우. 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저는 그 혜정, 효연이라는 그 인물도 있는데 수연이라는 어린아이 캐릭터가 되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사실 영화가 좀 소재가 좀 무거워서 어린 친구가 좀 소화하기에는 약간 힘들지도 않았을까 싶긴 했는데 혹시 그 아역 배우하고 같이 이제 배우님 같이 이제 연기를 하시고 감독님 어떤 디렉션을 주셨을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좀 더 신경을 써셨거나 아니면 뭔가 더 이제 성배우나 이런 스태프분들하고 작업하는 거에 비해서 더 약간 유념하시는 어떤 포인트 같은 게 있으셨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저는 이제 같이 상대 역으로 연기하면서는 일단 그 배우 친구가 굉장히 실제로는 굉장히 씩씩한 캐릭터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를 리드하는 약간 저를 리드해주고 굉장히 씩씩하게 현장에서도 잘 지내가지고 저는 오히려 그 친구가 저를 리드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친구와 같이 잘 놀았던 것 같아요. 그게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그 친구가 저를 너무 어려워하면 조금 힘들 것 같았어요. 좀 저한테 마음을 열어야 되는 캐릭터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마음에 좀 신경을 쓰지 않았을까 제 스스로 그랬던 것 같아요. 일단은 최대한 그래도 이 친구가 어리다는 거와 별개로 이제 배우로서 존중해주고자 그래도 마음을 먹었던 것 같고요. 네, 정말
되게 에너지가 넘치는 친구가 아니 그 보셔서도 아마 느끼셨을 수도 있겠지만 벽화 네, 그 친구가 딱 나올 때 뭔가 생기가 이렇게 더해지는 느낌이 드시죠. 실제로 되게 에너지가 넘치고 그 비하인드지만 터널을 이제 달려가는 장면에서 헤이맨님하고 이렇게 달려가는데 너무 신나니까 뛰니까 신나니까 웃으면서 이거를 몇 테이크를 웃으면서 뛰고 저희가 웃으면 안 된다고 지금 아빠 살리러 가는 길이라고 그 웃음이 진짜 애기한테서 이제 지워지지가 않을 정도로 엄청 활동적인 친구여서 그런 면들이 사실은 굉장히 좋았고 근데 그러면서도 되게 이렇게 집중력이 엄청 좋아가지고 사실은 좀 저희가 밤 촬영이 많아서 최대한 좀 밤 촬영도 좀 앞으로 몰려고 했는데도 어쩔 수 없이 좀 밤을 같이 샐 때가 있었어요. 그럼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좀 자다가 다른 사람들 촬영할 때 자다가 일어나면 이제 저희도 자다가 잠이 다 안 깨는데 깨어나면 되게 화가 나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도 액션을 이제 들어가 주면은 또 엄청 집중해서 연기해주고 이런 게 되게 고마웠던 친구고, 네, 그런 게 좀 미안하긴 한 것 같아요. 밤에 잠을 못 자는 거. 밤 촬영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근데 이제 미리 다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충분히 재워달라 이런 부탁을 충분히 재워달라는 얘기 많이 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자명은 우린 널 위해 스톱할 수 있다. 보통은 그래요. 저도 아영이랑 많이 해봐서 밤 촬영이 있을 때 미리 말씀을 드리고 충분히 재워달라 하지만 또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애가 이제 잠이 오기 시작하면 그냥 재우라고 하고 조금이라도 자고 기다렸다가 저는 보통 그렇게 찍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친구는 배우예요? 애기가? 네네네. 오디션을 통해서? 네네네. 저는 그 배우인 아역이랑 아닌 아역이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그러니까 뭐 연기를 한다 만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개개인의 특성이 다 달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대해줘야 되더라고요. 어떤 친구한테는 되게 칭찬이 힘이 돼서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잘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어떤 친구는 제가 이렇게 잘해주고 막 칭찬해주고 이랬더니 이제 저를 너무 만만하게 보기 시작하면서 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연기가.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 게임을 한다, 뭐 구슬치기를 한다, 땅 따먹기를 한다 하면 절대 봐주지 않고 아웃 더 이상 안 돼, 막 이런 거.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를 존중해 주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성인도 다 개개인의 특성이 있고 개개인의 세계에 맞게 다가가야 하는데 아이들은 오히려 그게 더 투명한 것 같아서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친구는 어떤 아이였을까 되게 궁금했는데 그런 면이 있었군요. 맞아요. 되게 생기 있고 벽화 그리면서 막 그런 모습 보면 네, 다 그냥 즉흥이에요. 혼자 놀아 볼래 이렇게 혼자 하면 다 하는. 네, 되게 본연의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우러져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또 혹시 질문? 네,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실게요. 감독님 영화 진짜 잘 봤고요.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감독님한테 그 전순희 배우님이 연기하신 그 효정이라는 캐릭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일부러 좀 배제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효연이가 왜 사책을 쓰게 되었고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거죠. 저도 이제 손희 배우님하고도 같이 얘기했을 때 사실 시작은 되게 사소하게 돈을 그냥 빌려서 쓰는 게 시작이었다고 얘기를 나눴고 그것이 좀 예를 들면은 이제 그 효연이란 역할은 예를 들면 좀 어떤 회사의 사무직 같은 거 근데 높은 사무직은 아니고 조금 그런 사무직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자기 자신이 남한테 꿀리기 싫고 도시에서 생활해야 되고 근데 사실은 되게 가진 애초부터 누군가한테 물려받은 게 전혀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다른 사람들한테 꿀리지 않고 좀 뭔가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 처음에 몇백만 원을 빌려 썼는데 그게 이제 갚지 못하고 불어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했던 것 같아요. 충분히 대답이 되셨어요. 맞아요.
보여줄지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조금 더 집중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인물들은 상상으로 저 친구의 과거가 혹은 현재가 어땠을까 이렇게 채워갈 수 있는 인물들이 많은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조금 더 궁금하고 이런 인물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상민인가 그 남자분 네. 다시 할게요. 그 민상인가 하는 그 친구의 시간과 공간들을 되게 엿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아마 개개인마다 다른 분들은 어떤 그 수양이 꼬맹이일 수도 있고 이름을 안 불러야겠다. 네. 네. 그리고 혹은 효연을 조금 더 보고 싶을 수도 있고 그랬을 것 같은데 또 만드는 입장에서는 어땠을지 감독님도 분명히 다루고 싶은 부분인데 어떤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담지 못한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있으면 얘기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혜인 씨도 그렇게 생각했을 때 담고 싶었던 어떤 모습이 있을 수 있잖아요. 혜정에 그런 부분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아무래도 이게 혜정이 자신의 주변을 돌아보게 된 이야기였다 보니 사실은 주변의 인물들의 공간을 찾아가거나 그들의 전사를 알게 되는 씬들이 조금 더 많았던 버전이 있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민성이라는 사람의 집에 한번 가보고 어떤 집에 어떤 부모가 살고 있고 이 사람이 나한테 고백한 다음에 거절당하고 났을 때 느끼는 이 사람의 반응과 감정은 뭔지도 보게 되는 게 있었고 효연이 이제 자기 방에 숨어 살아야 되니까 동생이 사는 집에 가서 좀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지를 좀 봐주는 그런 지연과 효연의 이야기도 몇 씬이 더 있었던 것 같고 가장 많이 없어진 거는 사실 미숙이라고 그 다른 하우스메이트의 이야기가 좀 많이 없어졌어요. 그 하우스메이트 이야기도 사실은 어느 정도 초반에 비중 있게 나왔었는데 그럼 그거는 찍고서 없어진 거예요? 시나리오 이제 정리하는 단계에서 시나리오를 정리한 단계에서 근데 저는 사실 혜정의 모습보다 사실 저는 민성의 이야기가 빠진 게 제일 아쉬웠었어요. 감독님한테도 뭐 얘기 많이 했었는데 민성 유령이 되고 나서 민성의 집에 찾아가게 되고 좀 민성이 정말 외롭고 쓸쓸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그 혜정의 모습이 있었는데 거기서 좀 제 마음이 좀 많이 움직였었거든요. 좀 혜정이라는 인물이 민성한테 굉장히 틈을 안 주고 굉장히 관심이 없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민성도 누군가와 똑같이 저렇게 방 안에서 혜정과 좀 비슷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 좀 굉장히 외로운 모습을 보였을 때 혜정으로서 그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이 빠지게 된 게 너무너무 그때 당시에 아쉬웠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 고백을 받고 나서 그 창문을 열어보고인지 확인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공장에서도 그 친구가 이렇게 뒤로 믹스커피를 사러 갈 때 이렇게 슬쩍 보고 나는 혼자가 좋아라고 하잖아요. 그 혜정의 본심은 어떤 거예요? 그 남자분에 대한? 민성은 좋은 사람. 되게 슬픈 말이잖아요. 남자분들 공감하지 않나요? 좋은 사람? 나를 되게 좋아해주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되었는데 혜정의 마음에는 그럴 여유가 조금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상상을
같이 살고 같이 이제 미래를 꿈꾸고 이런다는 것 자체가 너무 자기의 삶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민성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그렇게 관심이 이렇게 비견눈질로 보게 되고 약간 그런 식으로 가도 아니야 나는 혼자가 좋아라고 이렇게 다 튀어나오는 그 방어벽이 너무나 잘 내재되어 있는 사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민성은 좋은 사람. 씁쓸하네요. 그래도 토이의 좋은 사람과는 다르겠죠. 그리고 여기서 혜정이 이 영화에서 혜정이 굉장히 뭐 어떤 거절이라던가 차단에 익숙해져서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건조하고 메마른 듯한 모습들이 많이 보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또 연기한 입장에서는 아니 이 친구한테 이런 모습도 있을 수 있는데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느 씬이나 뭐 어떤 부분에서 혹시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시나리오에 있었던 건지 잘 생각은 안 나는데 그래서 혜정이 사실은 혼자 지낼 때는 막 귀여운 강아지의 막 영상을 본다거나 약간 사실은 유튜브 네, 굉장히 귀엽고 예쁜 것들을 좋아하는 약간 그런 데서 마음을 좀 혼자 외로움을 좀 달래는 약간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좀 남들하고 지내는 거는 너무나 어렵고 좀 타인을 대하는 게 너무나 서투르다 보니까 좀 그거에 대한 어려움은 큰데 그냥 정말 마냥 따뜻하고 귀여운 것들을 보면은 좀 마음이 녹아내리니까 약간 그것들에 의지해가면서 살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씁쓸한 이야기다. 제 친구도 굉장히 바쁘게 사는 친구가 있는데 일이 이걸 많이 보는 일이에요. 영화를 많이 보는 일이에요. 의무적으로 이렇게 보고 뭔가를 해야 되는 친구인데 그래서 너무 답답할 때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그 대본 속의 혜정처럼 뭐 10분짜리, 5분짜리 유튜브 영상 같은 게 있대요. 되게 귀여운 게 나오는 거. 그걸 이렇게 멍 때리면서 보다 보면은 힐링이 되는데 뭔가 되게 나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러면서 좀 이렇게 씁쓸해지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친구였었군요. 네. 감사합니다. 그 질문 아까 네. 영화 잘 봤어.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이분한테 있는데 그 영화 찍으시면서 연출자 입장하고 배우님 입장하고 따로 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씬이 있는지 좀 더 듣고 싶어요. 촬영할 때요? 저는 꼬꼬대 꼬꼬 할 때 그 장면을 촬영이 2회차였나? 그때 찍었었어요. 그리고 근데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었거든요. 혜정이 처음으로 무언가를 결심하고 타인한테 그런 식의 용기를 내는 정말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장면 연기하는데 심장이 막 너무 뛰는 거예요. 막 꼬꼬대 꼬꼬를 외치는데 그리고 그 꼬꼬대 꼬꼬를 어떤 식으로 외쳐야 될지도 굉장히 배우로서 많이 고민을 했었던 장면이었고 그래서 이거는 사담이지만 그 녹음 기사님이 마이크를 여기다 달아놨는데 심장 소리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마이크를 위치를 옮겨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 장면이 굉장히 촬영할 때 좀 기억에 많이 남는 장면인 것 같아요. 저 근데 이거 대답하기 전에 하나 잠깐 언제 소개해야 될까 약간 생각보다가 저희 조명수 감독님이 저 영화 보러 와주셨는데 왠지 뭔가 기억에 남는 장면 얘기하려다 보니까 소개를 드리면 좋겠다. 네, 일어서서 인사 한번 해주세요. 조명수 감독님도 인상 깊은 장면이 한두 개가 아니실 텐데 기억에 남는 장면이 딱 그냥 처음에 이제 질문을 듣고 생각난 장면은 그 표현이 이렇게 먼지 같은 거를 만지려고 하고 그 뒤에 혜정이 이렇게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씬을 찍을 때가 뭔가 그
그 촬영 거의 중간 단계였던 것 같고 뭔가 엄청 피곤하고 가장 어려운 장면이고 감정적으로도 좀 혜정에게도 감정적으로 어렵고 효연에게도 되게 뭔가 이렇게 딱 그 실체가 있는 거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텅 빈 공간에다 대고 연기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려웠던 기억이 순간적으로 났어요. 그 전체 씬 찍을 때가 좀 빡셌던 것 같긴 하네요. 저도 아직 막 그렇게 CG가 있어야 되는 장면을 연기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확실하지? 실수하면 안 되는데.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되게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예전에 그 무슨 예능에서 차태현 선배가 나와서 모시기 장풍 쏘는 그런 드라마를 이제 CG 할 때 하는 걸 했었는데 저도 그거 보고 알게 된 게 많은데 전 차태현 선배랑 개인적인 친분은 없습니다. 저도 멀리서 바라보고 응원하는데요. 아무튼 그 선배님이 액션 같은 거를 못 하신대요. 여기 습관성 탈골 때문에. 근데 이 장풍은 CG가 많고 멀리서 쏴도 되기 때문에 하신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그 CG가 막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장면에서 뭐 이런 거 막 하셨겠죠? 그래서 할 때 좀 민망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 작품을 다 끝내고 신과 함께로 넘어가서 그걸 하는데 선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허공에다 대고 연기를 하는 게. 그런데 이제 뭐 하정우 선배님이나 주준 씨는 이제 이걸 하다가 중간에 웃겨서 그만둔대요. 나 좋아하고 있냐 이러면서.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뻘쭘해 하니까 칼을 줬대요. 근데 이거 CG로 칼 주기도 힘드니까 나중에 칼도 안 줬대요. 그냥 막 하는 거죠. 아니 언젠가 제게 또 올지 모르는 순간이기 때문에 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아 진짜 어떡하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땠어요? 사실 저는 작품을 쓰고 막 이런 것까지 막 환영을 보고 막 누군가와 연기하고 막 이런 장면은 없었어서 다행히. 네. 그래도 감정신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지? 손이 날아가는 것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그랬었죠. 사실 그냥 상상력을 믿고 가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뻔뻔하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게 되게 궁금했었어요.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고 감정신이라 가지고 그 순간의 모먼트를 요구하시는 감독님도 힘들었을 것 같고 그 앵글 안에서 움직이는 혜인 씨도 좀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라면 어땠을까 혼자 그런 염려를 하면서 보냈습니다.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 잘 봤습니다. 일단 감독님께 제가 영화를 보면서 이해한 게 맞는지 확인 질문 하나를 먼저 듣고 지나가고 싶은데 이게 주인공 혜정이 이제 혼수 상태에서 유령이 돼서 과거를 부유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혜정이 어떤 현실에 변화를 줄 만한 어떤 뭐라 그러지? 액션을 취하게 되면 연기가 되어 사라지는 게 맞나요? 네네. 그 설정할 때 그 유령이 살아있는 사람보다 약해서 살아있는 사람을 만지거나 하면은 유령이 오히려 이렇게 데미지를 입는다고 설정해가지고 이제 그래도 이제 만지거나 뭔가를 잡고 할 때 좀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장면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주인공이 계속 끝없이 이제 과거를 향해서 가는데 뭔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 주인공이 뭔가를 하면 결국에 사라지잖아요. 근데 만약에 수양이를 위해서 주인공 혜정이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주인공 혜정이는 계속 혼수 상태였을까요? 아니면 언젠가 깨어났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뭐 같은 맥락인데 그 주인공 혼수 상태에 누워 있는 주인공 혜정이 말고 내 옆에 준호라는 인물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 인물도 주인공 혜정이처럼 자신의 과거 속을 부유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질문 드리고 싶었습니다. 되게 디테일하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만약에 혜정이가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았다면 말씀하신 대로 계속 혼수 상태에 빠져 있고 유령은 계속해서 과거를 그냥 지켜보면서 그렇게 흘러갔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깨어났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상태로 또 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 준호 역시도 혜정이가 그 유령 혜정이 준호를 바라볼 때 이제 지금은 없어졌지만 원래 엄청 초기 단계에는 약간 너는 어디를 헤매고 있는지라는 나레이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저는 그 되게 가벼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 처음 그 꼬마한테 말 거는 걸 실패하고 그다음에 아까 배우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꼬꼬댁 하잖아요. 근데 뭐 강아지 멍멍, 뭐 야옹이, 뭐 고양이 야옹 좀 약간 그런 거 말고 닭소리를 선택한 이유가 닭소리를 선택한 이유는 그 동화책이 실제하는 동화책이고 아마 그 동화책에 멍멍이라고 그 있었던 아마 멍멍이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저 아이가 읽는 책에서 저 아이가 저 책에 있는 거를 어릴 때는 저희가 책을 봐도 이게 완전 픽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까 이게 머릿속으로는 왠지 어딘가에 또 일어날 것 같은 일처럼 여겨지니까 그래서 그 책에 있는 걸 그대로 혜정이 따라한다 이렇게 설정했던 것 같고 또 그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꼬꼬댁이라는 말이 그냥 멍멍이라던가 야옹이라던가 이런 것보다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일깨워주는 느낌이 있다고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 그리고 보통 이제 해가 뜨면 꼬꼬대 울기도 하고 이 영화 속 시간이 거꾸로 가는 밤들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럼 여기서 굉장히 라이트하게 어떤 버전이 있었나요? 혼자서 연습을 할 때 너무 또 우리는 리얼함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있었어요? 어려웠어요. 그런 그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진짜 이거를 되게 잘 읽어줘야 되나? 약간 막 아니면 정말 혜정은 서툰 사람이니까 정말 너무 무뚝뚝하게 막 정말 꼬꼬대꼬꼬를 너무 책 읽듯이 그렇게 해야 되나? 약간 그 사이에서 그 중간 지점을 찾자라고 답을 내렸던 것 같아요. 좀 말을 하긴 하는데 되게 노력하는데 되게 살리려고 그 꼬꼬대꼬꼬를 굉장히 잘 살리려고 스스로는 노력하는데 그 정도는 못 되는 약간 그런 컨셉으로 한번 밀고 나가보자. 그래야 좀 부담스럽지 않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 영화 속에서 나온 그 꼬꼬대꼬꼬 말을 띠는 그 목소리의 떨림을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어요. 되게 좋았어요. 꼬꼬대꼬꼬라는 말에 저렇게 그러니까 그 단어가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좀 유아적이고 동화적이고 그 뭐지 그렇게 절실함이나 이런 게 담길 법한 단어는 아닌데 되게 그런 정서가 담겨서 묘한 감동을 주더라고요. 그 단어에 그 정서가 입혀져서 그래서 저는 그 순간 되게 좋았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먼저 하시고 하실게요.
공간적 배경이나 시간적 배경이 뭐 추석 그리고 폐건물 그리고 재개발 지역이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게 되게 저한테는 되게 엄청 외로움이 엄청 증폭되는 것 같은 효과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배경들을 어떻게 설정하셨는지, 왜 그렇게 설정하셨는지 궁금했고, 그 초반 영화 오프닝 씬에서 분양 그런 광고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영화 중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궁금했어요. 너무 잘 느껴주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추석이라는 어떤 명절은 TV로 보면야 뭔가 풍성한 한가위지만 실제로 누군가에게 너무 외로움이 증폭되는 시기라고 생각해서 그때로 잡아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또 그 도시의 뭔가 도시의 중심이 아니라 외곽이고 또 뭔가 누군가 밀려났을 자리 혹은 이제 밀려날 자리들 그런 게 유령이랑 또 되게 잘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보면 공간 역시도 살아있는 존재들처럼 어떤 공간은 되게 막 흔하고 막 사람도 엄청 많고 하지만 어떤 공간은 또 밀려나잖아요. 다시 이렇게 무너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 분양이라던가 이런 게 사실 이게 막 광화문이라던가 종로 이런 데라면 저런 게 떠있지 않을 건데 저런 게 이미 떠있다는 것 자체가 좀 외곽이고 그 외곽의 어떤 마음은 우리도 뭔가 잘 되고 싶고 우리 이 땅도 좀 값이 올랐으면 좋겠고 뭔가 사람도 많이 왔으면 좋겠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욕망이 있는 공간이면서도 사실은 진짜 광화문이 될 수 없는 뭔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표현이라던가 혜정이 가진 정서랑도 잘 맞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생일날인 것도 그래서 혜정의 생일. 생일하게 네, 되게 사랑받아 마땅한 날, 네네. 따스함을 느껴야 마땅한 날, 그렇지 못하는 친구를 아마 공간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보여주고 싶으셨나. 그래서 그날 이제 큰 오빠한테 연락이 왔어도 별로 달갑지 않은. 근데 또 되게 디테일하게 마지막에 보지 뭐 사랑은 인양 마지막에 야가 야가 니은 띄고 야예요. 굉장히 성의 없죠. 내 동생이 나한테 하는 그런 거 걱정은 하는 건지 아무튼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대비됐던 것 같아요. 그런 정서들이. 네, 뒤로. 감독님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전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밤의 문이 열린다의 제목을 쓰셨다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게 만화인가요? 저는 그 만화를 못 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 만화랑 소재가 비슷한 건지 제목만 인용한 건지 아니면은 또 물어보고 싶은 건 제목을 먼저 생각하시고 하신 거 만화를 보고 생각하시고 하신 건지 영화를 만들고 제목을 나중에 하신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 밤의 문이 열린다라는 만화는 박윤선이라는 독립 만화를 그리는 작가님의 단편 만화 옴니버스고요. 원래 그 만화를 좋아해서 계속 제 책꽂이에 꽂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 영화의 제목은 전멸이었는데 이 제목이 시나리오 단계에서 사실 좀 어렵다. 전멸이란 영화 제목을 딱 들었을 때 이 영화가 어떤 톤의 영화일지 어떤 이야기를 할지 조금 확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프로덕션 때 전멸이랑 밤의 문 열린다를 일단은 두 개를 다 후보로 두고 촬영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촬영을 마치고 나서는 밤의 문 열린다라는 제목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용하고는 그 단편에서 어떤 내용이나 이런 거를 따오진 않았고요. 어떻게 보면 좀 순수하게 제목만 따온 거기도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만화책이었기 때문에 그 만화가 가진 정서 자체는 아마도 저한테 영향을 줬을 것 같아요. 그 만화도 그 작가님의 어떤 되게 정서적인 만화인 듯 하면서도 유형이랑 기묘한 이야기들이 섞여 나오는 만화라서 제목만 따왔지만 아마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말 나온 길에 그 전멸에 대해서도 영화에서 뭐 빛이 반짝반짝한다든가
뭐 그런 순간들 있잖아요. 이 영화에서의 빛의 쓰임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이 형광등이 깜빡이는 이거 혹시 조명 감독님 얘기해도 되나? 이 영화에서의 빛의 쓰임. 마이크 갖다 줬어요. 둘의 대답이 얼마나 같은지 봅시다. 이 영화에서의 빛의 쓰임. 글쎄요. 수줍음이 많으시네요. 첫째로는 약간 그 다른 아마 많은 영화에서도 아마 비슷한 장면을 보셨을 건데 불빛이 깜빡이고 뭔가 보였다 안 보였다 하고 뭔가 전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장면들은 대체로 약간 현실에 좀 다른 것들이 침범해 들어왔을 때 이제 보통 깜빡이는 효과를 쓰셔서 저도 그 맥락이 좋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뭔가 좀 혜정이라는 인물 자체도 이 사람이 생과 사의 경계를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되게 뭔가 깜빡깜빡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인물 자체가 되게 깜빡깜빡거리고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런 경계에 서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멸이라는 그런 컨셉이 어쨌든 이승과 저승의 어떤 유령과 산 사람이 섞일 때도 등장할 때도 분위기를 만들기도 되게 좋았고 또 혜정이라는 인물의 전체적인 통과도 맞았다고 생각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초반에 닫힌 문 사이로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게 안에 보일 때 정말 그냥 그 장면이 밤의 문이 열린다라는 제목이랑 굉장히 맞닿아 있어서 되게 묘한 기분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냥 저 문이 나를 어떤 세계로 이끌어줄 것만 같은 그런 생각으로 봤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아쉽지만 여기서 이제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아무거나 하고 싶으시면 오늘 지금 시간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좀 관객분들께서도 굉장히 다양한 좀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고 그래서 재미있었고 흥미로웠고 그리고 상민 배우님 오늘 처음 뵀는데 너무 좋았고요. 같이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오늘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응원해주시면 정말 너무너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먼저 이렇게 월요일날 저녁에 귀한 저녁 시간 내줘서 영화 보러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저는 상희 배우님께서 막 그 혜인 배우님한테 뭔가 되게 정서적인 지지를 주시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어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화 봐주시고 또 이렇게 끝까지 남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정서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 얘기를 잘 못한 것 같은데 이 영화가 좀 어떻게 보면 어두운 부분을 다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굉장히 이렇게 마른 장작 같은 나무의 혜정과 어떤 이렇게 욕망이나 원하지 않는 바 때문에 삶이 엉켜서 바싹 타버린 이 숲 같은 효연이 나중에는 살아날 수 없는 나무 양쪽에서 저는 새싹이 올라오는 것 같은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기분이 들고 묘했던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또 좋아하는 누군가와 혹은 오늘 보지 못했던 어떤 정서들을 한 번 더 봐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복 받으세요.